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기 변호사,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정부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굴복해서 그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한다면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보자면은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파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불법 운송 거부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원래 이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한을 쌀 수 있는 쟁의 행위의 하나인데요. 그 절차나 법령이 절차나 보호 절차, 요건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상규나 법령을 위반할 수 없고 그 주체는 노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자들의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 보호하는 그 파업에 해당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보통 파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노조와 노사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화물연대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제3자적인 지위에 있는 정부에게 어떤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라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파업이 아니고요. 또 하나 이 핵심적인 문제인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그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어떤 특정 분야의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이런 안전운임제는 국민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가 쉽게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이제 6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정부의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어떤 맞대응 차원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와의 긴장감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을 거고요. 정부는 정부 입장대로, 그리고 화물연대라고 말씀은 꼭 마치 집단처럼 하시지만 그분들도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왜 이렇게 처음부터 강경하게 내놨느냐라는 부분,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것을 두고 약간 좀 조율할 수 있는 안은 왜 없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아니고 운송 거부가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자영업자와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이 식당이 내가 음식을 팔면 팔수록 너무 손해를 본다.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그 노동자분들도 개인 사업자입니다. 내가 운송을 하면 할수록 너무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곳을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이럴 때는 노동자로 간주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법과 원칙을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법이 어떤 법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 거고 화물연대가 지금 어떤 법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좀 심하다라는 거.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국토부에서 운송 거부가 그럼 불법이냐라는 개별 질문을 또 언론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불법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이 왜 필요했는지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전운임제 도입 필요성은 지금 다 사라지고 서로 간에 강경하게 대치하는 그 결론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힘없는 화물연대 노동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국회에서 정부가 좀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정부의 대응을 보면 굉장히 강경합니다.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좀 이구동성으로 단호한 대응을 외치고 있거든요. 이 같은 강경한 대응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경한 기조가 나온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정부가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그 정확한 자신들의 입지를 계속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6월에 이미 한번 파업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직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2번이나 파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근로 조건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파업을 넘어서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정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명되지 않은 어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에 국민들의 세금을 써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 식당 얘기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운임제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화물연대에게 안전운임제를 주는 것인데 이 식업자들에게도 좋은 품질의 음식을 국민에게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 요식업자들의 임대료나 예를 들면 뭐 식용유값, 시설비, 인건비 이런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 알겠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의지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정부가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진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과 원칙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화물연대 지금 이 6월 달에 지금 파업을 한 번 했는데 또 됐다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가 약속한 거가 있었죠. 품목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럼 안전운임제를 한번 3년 동안 한번 시행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지나서 그 논의 전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약속을 정부가 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화물연대는요. 6월 달에 했던 주장을 다시 고스란히 그대로 한다라는 거고요. 안전운임제는 그럼 왜 도입이 됐는가? 3년 전에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에 53% 가까이, 52.9%가 화물차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만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일반 다른 차들도까지 같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중에서 80%가 졸음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 도입이 시급하겠구나라고 논의했던 것이 일몰제로 3년 했던 것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철강이나 정유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유소요. 지금 언론을 보면은 주유소 뭐 60여 곳이 이게 주유가 전국에 품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0여 곳 마치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주유소가 11,000여 곳이 있습니다. 지금 11,000여 곳 중에서 60여 곳이 품절이다라는 것이 마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주유도 못한다라는 것은 공포 심리를 왜 자극하고 있는가라는 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전운임제 필요했던 부분이 왜 필요했는지 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논의하자는 겁니다. 우리 더 돈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약속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 제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이어서 한국철도공사 노조도 지금 총파업을 철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 업무 복귀를 결정한 조합원도 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번 총파업이 좀 갈림길에 들어섰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니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이렇게 천명이 된 것이죠. 그에 따라서 다른 부분의 노조에서도 파업을 유지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 파업의 명분이 부족합니다. 특히 요즘 그 각종 공사에서도 MZ세대들이 많이 일하시고 계신데 그분들은 예전처럼 강경한 어떤 정치적인 파업은 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내 직장이라는 공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파업을 한다. 그것도 약간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렇다면 그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더 잘 아시고 계시고요. 또 이 지하철이나 철도는 워낙에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로 이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더 이상 노조 파업이 좀 동력을 잃은 것 같고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국토위에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개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은 민주노총 하청이냐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여야 간의 또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여야 간의 싸움이 당초 아니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그러면 정부에서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품목이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화물차입니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화물차에 대해서만 통계를 한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를 내서 그동안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던 3년 동안 이 두 품목에 대해서는 사고가 이렇게 더 줄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효과가 전혀 없이 더 늘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없습니다. 그런 통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국민을 속이는 통계를 내는 것은 이 두 품목이 아니고 전체를 다 봅니다. 전체를 다 보면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 시행됐지만 효과 없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품목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마디로 지금 근거 없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무엇이냐. 마치 다른 데서도 노조가 뭔가 계속 이렇게 파업을 할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요. 전혀 이것이야말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노조, 그냥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다 노동자입니다. 그 CEO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 월급을 받는 노동자 있는데 그 노동자분들을 다 악마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화물연대는요. 노동자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노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할 때 당신네들은 자영업자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선상 테이블에도 놓아주지 않았던 화물연대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좀 특수고용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마치 그들이 강력한 귀족 노조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많이 깊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물차 연대와 그렇게 큰 화물차를 운전을 하면 귀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 실제적으로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14시간에서 16시간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300만 원에서 많아야 500에서 조금 넘는다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귀족입니까? 정부가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법에 의해서 불법인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효과가 없는 것인지 진짜 귀족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귀족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폭 올라서 31%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긍정평가의 이유 중에서 원칙과 노조 대응 관련 언급이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 이것이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이 강경 방침을 보이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아마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 지지율을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강경 대응, 또 원칙적 대응 이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지지한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지난 정권에서 좀 무너졌다고 느끼는 원칙과 공정, 이걸 회복을 바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원칙과 공정을 회복하는 적임자라는 것을 오히려 확신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 지지율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난 정부에 원칙과 공정이 없었다라고 비판을 하신다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최소한 그렇게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준점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로 원칙과 공정을 목적으로 놓고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일을 못합니다. 너무 독단적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60% 이상이나 나오는 것인지 70%에 왜 육박한 부정평가가 나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에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4년 반 남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좀 다시 한번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희망적인 그런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에 있었던 서훈정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서훈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곧 법원이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형사소송법의 그 요건으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인신 구속에 상당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많은 분들이 구속되니까 원래 구속영장 청구하면 누구나 구속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될 만하니까 된 것이고 전체를 보면은 정말 구속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법원도 범죄 소명을 충분히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해경이나 국정원 등에서 당시 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기존 결론과는 좀 상치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특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그 공무원이 피살된 다음 날 새벽 1시 2020년 9월 23일인데요. 서욱 국방장관과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그 보안을 유지해라. 그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해라. 라고 지시한 것이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예, 결국 법원이 범죄 소명을 충분히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지난 정부의 대북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사안이 더 좀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우선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바가 있죠. 이번에 입장문을 내신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의 보고서를 보고 국방부, 해경, 국정원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SI 특수정보를 다 보고서를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국방부, 해경, 국정원 그때와 다른 보고서는 아닐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왜 월북이 아닌 것이냐라는 거에서 근거는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는 우리가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SI 특히 첩보, SI 정보를 다 종합해 본 결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월북이구나라고 했던 판단이었습니다.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 아닌 근거는 예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정말로 월북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정황 근거를 정확히 대고 월북 아닌 그런 원인에 대해서 아니면 결론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장은 많이 하십니다. 그럼 막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이유 자체가 증거인멸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훈 그 전 실장의 집에 있겠습니까? 개인 사무실에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금 현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증거를 어떻게 인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만 말씀을 드려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수사하고자 하신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왜 수사를 하며 근거는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서 전 실장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을 했다. 도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가 직접 승인하고 판단했다라고 한 부분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요 답을 드리기 전에 조금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수사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으면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 안 했을 겁니다. 영장을 다 수사 기록을 보고 법원이 발부한 것은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고요. 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아까 뭐 모든 자료가 정부에 있다 그러셨는데 이 증거인멸이라는 건 꼭 서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증이라는 건 사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방금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 공화국이라는 것은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군주라는 것은 곧 왕입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도 그냥 고위직이지만 일반 공무원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대통령의 판단이나 행위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과거에 일부 특수한 분야, 군대라든지 공무원 내부 분야에서 거기에는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민주공화정하고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서 이미 예전에 폐기된 것이고요. 이 도를 넘지 말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 자신을 성역화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 헌법이나 사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비교적 정치적 사안들과 거리를 두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좀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은 그러니까 전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국방부 해경 국정원의 보고서 근거, SI 첩보에 근거한 그런 사실 팩트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거를 보고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했다라는 어떤 사실적인 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속내까지는 모르겠죠. 근데 뭐 제가 좀 해석을 좀 하고자 한다면 예. 이것을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달할 테니까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검찰은 뭔가 영장에 넣었을 거고 법원은 이것을 보고 구속영장을 한마디로 뭐 승인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저는 그런 주장은 늘 국민의힘 쪽이나 이번에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유난히 그런 증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부에서도요. 아까 국방부, 해경, 국정원 전부 다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요. 근거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했던 근거는 그러니까 팩트, 그러니까 증거물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평가만 약간 달라지는 것인데 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왕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
뭐 무슨 발언을 했었죠. 비서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수석께서도 그 발언은 지금 국회를 향한 것이다라고 또 공식적인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왕이 아닌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왕의 태도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 그리고 질문을 해도 받지 않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왕의 태도인 것이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입장문을 내는 것은 어떻게 왕의 태도이겠습니까? 그냥 전 대통령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그냥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야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년도 예산안 사파 싸움이 올해도 반복이 되면서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 주말에도 좀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좀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유는 일단 이 국회가 예산안 처리할 의무는 이게 단순히 법률에 있는 의무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도 또 그 권한도 모두 헌법에서 유래한 것이고 그런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존재하게 해주는 헌법을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조만간 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2+2 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당의 정책위 의장과 예결특위 간사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성일종, 이철규, 그리고 민주당은 김성환, 박정 의원인데요. 그분들이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뭐 조만간 예산안 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다. 좀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돼야죠, 솔직히. 어떻게 예산안이 그냥 정권이 출범을 하고 지금 첫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솔직히 이런 정부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여당은 정말 처음 봅니다. 우선은 예산안, 정부가 낸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원래는 이런 협상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안을 보이콧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놓은 원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준예산으로 가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예산이요. 뭐 지금 길게 설명 못 드리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보시는 건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통령 예산이라고 했던 것이 별게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활용하는 그런 예산을 그 민주당이 맡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그런 좀 과한 비용 아니면은 뭐 그 시행령에 따른 그 경찰국 신설 비용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부자 감세가 5년에 7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또 서민 예산은 많이 깎였습니다. 거의 뭐 10조 예산 정도, 10조 정도 서민 예산은 다 이번에 삭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협의를 하자라는 부분이 야당에서 오히려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여기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를 걸고 이거에 지금 장관 한 분 지키겠다고 국정조사 파행하겠다, 예산안 이거 본회의 다 파행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와 여당입니다.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안을 본회의가 12월 9일이 마감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든지 하고자 지금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홍종기 변호사,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